일단 선거 결과 자체는 거대 양당 당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독주 체제 이전과 같이 그대로 가고, 국민의힘은 향후 아마 유난 관계 양상이 당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겼으면 차라리 사퇴 수습이 좀 더 빨리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봐라, 아직까지 나를 지지하는 부산 유권자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부정적인 지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6번이나 가서 이긴 거다라고 서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여당 내 홍역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 유난 면담 독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오히려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만남 자체는 이제 사실 독대를 갖다 신청했으면 이제 거의 윤 대통령이 뭔가 대답을 내야 되는, 이미 요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공경에 아주 난감한 상황에 더 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정치 비하인드 부산대 서재권 교수님, 부경대 한정택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이죠.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나눠보죠.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 그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윤 후보가 61.03%, 김 후보가 38.96%.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희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를 꺾고 무난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22.07%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이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재권 교수님. 그냥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뭐 중간에 뭐 김영배 의원 뭐 막말 발언이니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영향이 미쳤다 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뭐 결국 되게 미미한 것 같고요. 그냥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나온 결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박사님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5개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됐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포함해가지고 단체장, 기초자치장 4개 포함해서 했는데,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22%가 넘는 엄청난 득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뭐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1대1로 붙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강화될 줄 알았는데, 강화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저의 예상처럼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게 향후 전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좀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겨가지고 여당 내 내부는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기사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박빙승부를 예측하는 여러 글들이 많았거든요. 뭐 시선들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22.07% 포인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 민심은 여전히 여당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번에 한 박사님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4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부산이 가장 투표율이 낮거든요. 서울교육감 선거 빼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뭐 샤이 보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더라도 실제 선거에서는 22%가 넘는 엄청난 득표 차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주고, 샤이 보수가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는. 서 교수님. 그리고 금정구는 성격 자체가 예전에 이제 한번 민주당 그 후보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다 보수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례적인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는 진보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단순한 교육감 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한정택 박사님.
교육감 선거 되게 낮은 투표율이었죠. 그래서 어제 제일 낮았어요. 네, 어제 방송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과연 교육감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방송 패널들이 많던데 현재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낮은 투표율이라도 투표율 1등한 한 명만 뽑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정통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 단일화되고 보수 후보 단일화돼서 1대1 구도로 돼서 보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또한 이런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었다는 측면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예상하고 좀 달리 정근식 후보가 50%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네. 전임 그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가 어떻게 계승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주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박사님 말씀처럼 딱 거의 50% 선이거든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서울 그러니까 거의 저기 서울시에 있어서의 그 총선 결과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인구학적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선에서 보여줬던 그 양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감 선거로 이어졌다. 교육감 선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투표율 자체가 좀 낮았는데요. 뭐 그거 투표율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이 교육감 선거를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금 보궐선거는 거의 그냥 정치바람식으로다가 민주대 국민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비교적 정책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후보들이 격돌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선택은 50을 넘겨 과반이 그래도 진보 쪽에 있는 교육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그것을 갖다 나타내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되겠죠. 이 총선 결과의 연장선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보궐선거 자체가 이 연장선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어제 진행된 그 보궐선거 5건이 있었는데 네. 5건이 뭐 기존의 보궐선거 전에 재작년에 있었던 선거 결과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사람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죠. 소속 정당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호남과 영광에서의 그 결과도 주목이 됐었는데 이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표를 얻을 것인가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영광에서는 진보당에도 밀려서 3위에 그쳤거든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지만 이 조국 대표의 또 입지에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번엔 한 박사님부터. 호남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나름 선전을 했죠. 이번 선거 보궐선거는 보면 어느 정당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당도 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화하고 금정구를 다시 획득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호남의 전남 지역에 2군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서 독립해가지고 곡성에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간신히 2등을 지휘하는 데 그쳤으나 또 영광에서는 또 3등 했다라고 해서 나름 선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보당에서도 영광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세계 야권 정당이 대립하는 데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나름 선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어느 누구도 이겼다 졌다를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혹시나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한테는 좀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이제 그 호남 지역구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차별된다라고 해서 한 달 살이까지 하면서 곡성 선거에 그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던 결과를 못 얻고 여전히 이제 그 지역구에 계신 지역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조국보다는 민주당 쪽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당은 누가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석 교수님. 뭐 일단 호남 쪽에서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택은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정권을 심판하는 주도적인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조국 대표한테 상처다. 그것까지는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의 뭔가 지각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네. 한국 정치사 그리고 지방 선거 이력과 관련된 어떤 그 좋은 아니면 얘기거리나 아니면 역사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도, 그렇지 못했다 정도의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도 저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는 이제 그거보다는 작은 정당의 대표고 더더군다나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총선 선거제도의 특이한 어떤 약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나온 그런 등장한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태생적인 한계,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조국 혁신당이 존속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독자적인 노선이나 이 정치적 지향보다는 이 윤 정권 심판을 목적으로 탄생한 정당이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5년 뒤에도 조국 혁신당이 존속할까요? 이번엔 서재경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건은 제 생각에는 그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이겨내냐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총선을 통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롭게 홍역 한번 치르고 네. 정치인으로서는 새롭게 탄생했다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일단 사법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정치세로서 존재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사법적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그 당 자체도 흩어지겠죠. 예, 흩어지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비례대표로만 구성된 정당이고 그 12명 중에 한 10명 이상이 다 현재 초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치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차지한 데에는 다소 기이한 선거제도에서 오히려 진보 세력의 한 석이라도 더 몰아주려는 유권자들의 의도 때문에 탄생을 했는데 앞서 그래서 이번 보선 보궐선거 결과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모하느냐라는 게 향후에 이 정당이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아니면 4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나운서께서 5년 뒤에도 당이 존속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내후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4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처럼 계속 민주당을 보완하는 대안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년 뒤가 아니라 2년, 3년도 네네.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승부 내지는 이제 야권의 판정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보선 결과의 의미 또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면서 재보궐 선거는 마무리하죠. 근데 왜 야권의 판정승이라고 말씀하셨죠? 야권의 판정승보다는 진보의 판정승이라고 진보의 판정승. 네네. 그런 표현도 낫겠네요. 네, 교육감 선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면 5개 중에 3개는 2, 3 이렇게 나눠서 뭐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간 이거는 비겼다 정도로다가 판단합니다. 무승부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뭐 이념적으로 약간 좀 뚜렷하잖아요. 한쪽에는 교권 강화, 한쪽에는 학생 인권 강화, 한쪽은 또 무조건적인 무상 교육에 대한 일종의 그 브레이크. 다른 쪽은 무상 교육 이런 식으로다가 좀 대조가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꼭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승리로다가 그 카운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선거 결과 자체는 거대 양당 당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독주 체제 이전과 같이 그대로 가고 국민의힘은 향후 아마 유난 관계 양상이 당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한 박사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당도 이기지도 않았고 어느 정당도 지지도 않았고 뭐 이전 선거 결과와 비교해서 어제 선거가 뭐 다른 결과를 낸 건 없으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4개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은 2개의 선거구에만 주요 후보를 공천하고 호남은 아예 배제했다라는 점에서 좀 네. 집권 여당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겼을 때 뭔가 그 공을 나누고자 하는 싸움이 졌을 때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4개 중에서 가장 관심의 귀추가 됐던 게 금정구청장 선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겼으면 차라리 사퇴 수습이 좀 더 빨리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봐라. 아직까지 나를 지지하는 부산의 유권자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6번이나 부산에 내려와서 응원했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부정적인 지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6번이나 가서 이긴 거다라고 서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오히려 여당 내 홍역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제가 그 일종의 이제 크레딧 크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공치적을 갖다가 네. 서로 이제 윤한 간에 좀 얘기가 있을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그 결과를 사실 그 늦게까지 봤는데 네. 야 이러다가 그 윤한 면담 독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오히려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만남 자체는 이제 사실 독대를 갖다 신청했으면 이제 거의 윤 대통령이 뭔가 대답을 내야 되는 이미 요구는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공경에 아주 난감한 상황에 더 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면은 대답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한 박사님 말씀대로 그거 내가 여태까지 그렇죠. 역시 나를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뭉개버리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네. 금정구청장 이 보궐선거의 승리가 윤한 갈등을 더 깊게 발현할 수도 있다까지 하고 정리하고요.